당신, 이번 달 카드값 250만 원 나왔어요. 남편이 말했지만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저번 달보다 적네. 라고 대답했다. 남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렇게 산다. 40대 부부, 전주 에코시티에 살고 있고 사람들은 우리가 자가에 사는 줄 안다. 하지만 진실은 월세 120만 원이다. 부부 합산 연봉 1억.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월세 내고 차 할부금 내고 카드값 내고 나면 항상 빠듯하다. 저축? 모은 돈? 없다. 통장 잔고는 늘 200만 원 아래를 맴돈다. 나는 영포티다. 영원한 40대. 유행에 민감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오늘 아침에도 거울 앞에 섰다. 새로 산 버버리 코트를 입어봤다. 180만 원짜리. 비싸지만 나한테는 투자다. 좋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 백화점에 가면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준다. 사모님, 신상품 들어왔어요.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진다. 남편도 마찬가지다. 작년에 벤츠 E클래스를 샀다. 5천만 원의 할부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간다. 이 나이에 국산차 타면 무시당해라는 게 남편 말이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이웃들이 쳐다본다. 그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좋다. 인정받는 기분이다. 주말이면 맛집을 찾아다닌다. SNS에서 핫한 곳은 꼭 가본다. 1인당 10만 원씩 하는 오마카세도 서슴없이 간다.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좋아요가 쏟아진다. 친구들이 댓글을 단다. 언니, 부럽다. 역시 세련돼. 그 댓글들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옷장을 열면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모았다. 한 달에 하나씩은 꼭 산다. 남편은 가끔 그만 좀 사라고 하지만 본인도 골프채에 200만 원을 쓴다. 우리는 서로를 탓하지 않는다. 둘 다 똑같으니까.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교육비 걱정 없고 장난감 살 필요도 없다. 우리 돈은 우리가 쓴다. 친구들은 아이 학원비로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다고 한다. 우리는 그 돈으로 여행을 간다. 작년에는 몰디브, 올해는 유럽을 계획 중이다. 회사에서도 나는 인정받는다. 항상 명품 옷을 입고 출근하니까 사람들이 과장님은 센스가 좋으시네요 라고 한다. 후배들이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대답한다. 백화점 VIP 세일 때 샀어. 그러면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낸다. 하지만 가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애도 없으면서 왜 저렇게 살아? 저축은 하나 봐. 철없어 보여. 처음엔 화가 났다. 남들이 뭐라든 내 인생인데. 하지만 요즘은 그 말들이 신경 쓰인다. 정말 나는 철없는 걸까? 밤에 잠들기 전 남편과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남편도 한참을 생각하더니 괜찮겠지, 뭐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노후가 불안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소비를 멈출 수 없다. 은행에서 노후 설계 상담을 받아보라는 문자가 왔다. 삭제했다. 보기 싫었다. 연금? 저축? 그런 건 50대에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은 40대다. 아직 젊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한다. 그렇게 나 자신을 설득했다. 어제 친구를 만났다. 같은 나이인데 전세집에 살고 현대차를 탄다. 하지만 적금을 5개나 들고 있다고 했다. 언니는 안 모아?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이 없었다. 나는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초라했다. 오늘도 백화점에 갔다. 신상 구두가 눈에 들어왔다. 80만 원. 비싸다. 하지만 이걸 신으면 사람들이 쳐다볼 것이다. 센스 있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카드를 꺼냈다. 결제했다. 집에 오는 길 쇼핑백을 들고 걸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나는 정말 행복한 걸까? 카드값은 300만 원 나왔어. 이번 달은 줄여보자. 한 달이 지났다. 카드값은 또 300만 원이 나왔다. 이번에는 남편도 놀랐다. 이번 달은 좀 줄여보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줄일 수 없다는 걸. 이미 익숙해진 생활 수준을 낮추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회사 후배가 집들이를 한다고 했다. 30대 초반인데 아파트를 샀다고 한다.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저희 부부가 5년 동안 모았어요. 후배의 말이 귀에 박혔다. 5년 동안 모았다. 우리는 10년 넘게 일했는데 모은 게 없다.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생활을 포기하기는 싫어.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명품 가방을 포기하고 국산차로 바꾸고 외식을 줄이면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었다. 친구가 재무설계사를 소개해줬다.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친구가 너무 강권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 재무설계사는 우리 통장 내역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사시면 60대에 파산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이었다. 월 200만 원만 저축하셔도 20년 후에는 5억이 됩니다. 재무설계사의 말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200만 원을 저축할 여유가 없었다. 명품 구매를 줄이시고 차량을 다운그레이드 하시고 외식비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조언은 고마웠지만 실천할 자신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옷장을 열어봤다. 수백만 원어치의 옷들이 걸려 있었다. 한 번도 안 입은 옷도 많았다. 가방도 마찬가지였다. 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것들이 있었다. 순간 허무했다. 이게 정말 필요했나?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쇼핑몰을 들어가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남편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다. 투자를 제안받았다. 3천만 원만 투자하면 1년 후 5천만 원이 된다는 말이었다. 솔깃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투자할 돈이 없었다. 급하게 대출을 알아봤다. 하지만 이미 신용대출을 2천만 원 받은 상태였다. SNS를 보다가 동창 소식을 봤다. 40대인데 벌써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임대 수익으로 한 달에 500만 원이 나온다는 글이었다. 부러웠다. 댓글을 달려다가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나도 잘 살고 있어라고 쓰기엔 거짓말 같았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 너희 노후 준비는 하고 있니? 대충 네, 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쓴다더라. 너는 아니지? 라고 물었다. 말문이 막혔다. 저는 괜찮아요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회사에서 승진 누락됐다. 10년 차인데 아직도 과장이다. 후배가 먼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상사가 불렀다. 자네는 일은 잘하는데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 늘 외적인 것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 뼈아픈 지적이었다. 그날 저녁 명품 가게 앞을 지나갔다. 새 시즌 가방이 진열되어 있었다.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다. 집에 와서 거울을 봤다. 명품으로 치장한 나를 봤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남편과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우리 변해야 할까? 내가 먼저 물었다.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라고 했다. 나도 같은 심정이었다. 1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꾸는 게 가능할까? 두려웠다. 핸드폰을 켰다. 재무설계사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다.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 5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오늘 밤도 답없는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신 회사에서 짱렸어? 회사에서 잘렸어. 남편의 전화를 받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구조조정. 10년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가 됐다고 했다. 위로금은 3천만 원. 그게 전부였다. 괜찮아. 다른데 알아보면 되지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40대 중반, 쉽지 않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남편이 퇴직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경력은 좋은데 연봉이 너무 높으시네요.
면접관들이 하는 말은 똑같았다. 연봉을 낮추겠다고 해도 오버스펙이라며 거절당했다.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남편을 보는 게 힘들었다. 내 월급 500만 원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다. 월세 120만 원, 차 할부금 100만 원, 각종 대출 이자 50만 원. 고정 지출만 270만 원이었다. 남은 230만 원으로 생활비를 쓰려니 턱없이 부족했다. 카드값은 이미 300만 원이 밀려 있었다. 벤츠를 팔기로 했다. 할부금을 더 이상 낼 수 없었다. 중고차 시장에 내놨더니 2천만 원을 준다고 했다. 샀을 때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손해였다. 남은 할부금 1천만 원을 갚고 손해 준 건 1천만 원뿐이었다. 그 돈으로 밀린 카드값을 냈다. 명품 가방을 팔기 시작했다. 중고 명품 사이트에 올렸다. 200만 원 주고 산 가방이 70만 원에 팔렸다. 300만 원짜리 가방은 100만 원도 안 됐다. 사용감이 있어서요. 중고 매장 직원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10개가 넘는 가방을 다 팔아도 500만 원밖에 안 됐다. 친구들과의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다. SNS도 더 이상 올리지 않았다. 올릴 게 없었다. 맛집도 못 가고 명품도 못 사니까. 친구가 언니, 요즘 왜 안 보여? 라고 물었다. 바빠서라고 대답했지만 진실은 부끄러워서였다.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월세를 낼 수 없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했다.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남편이 곧 취직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다. 집주인은 한숨을 쉬며 다음 달까지는 꼭 주세요. 아니면 나가셔야 해요라고 했다. 에코시티에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신용대출을 더 받으려 했다. 하지만 은행에서 거절당했다. 신용등급이 낮아지셨어요. 연체 기록도 있으시고요. 카드 대금을 몇 번 늦게 낸 게 문제였다. 사채는 절대 안 된다고 다짐했지만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명품 옷을 입지 못했다. 작년에 사놓은 옷들을 돌려 입었다. 후배들이 과장님, 요즘 스타일이 바뀌셨네요? 라고 물었다. 웃으며 심플한 게 좋더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돈이 없어서라고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한테 손을 벌렸다. 평생 처음이었다. 엄마,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어머니가 한참을 침묵하셨다. 너희 뭔 일 있니? 모든 걸 말할 수 없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곧 갚을게요. 어머니는 돈을 보내주시면서 딸아, 힘들면 말해라고 하셨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결국 집을 빼기로 했다. 에코시티를 떠나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월세 40만 원짜리. 짐을 싸면서 눈물이 났다. 명품 옷들, 비싼 가구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였나. 이웃들 눈을 피해 새벽에 이사했다. 부끄러웠다. 새 집은 좁았다. 방 하나에 부엌이 붙어 있는 작은 공간. 에코시티 집의 절반도 안 됐다. 남편과 나란히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다. 예전엔 라면도 안 먹었는데. 미안해. 남편이 말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대답했다. 우리 둘 다 잘못했다. 핸드폰을 보니 카드사에서 독촉 문자가 왔다. 밀린 카드값 500만 원. 갚을 방법이 없었다. 신용불량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40대 중반 빚더미에 앉고 좁은 원룸에서 라면을 먹는 우리. 이게 영포티의 끝이었다. 현실은 냉혹했다. 여보, 택시 면허 따려고. 남편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택시 운전? 10년간 사무직으로 일했던 남편이 택시를. 하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좋아. 일단 뭐라도 해보자. 그렇게 대답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린 지 오래였다. 남편이 택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이종 보통 면허를 땄고 택시 운전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지리시험이 가장 어렵다고 했다. 전주 구석구석을 외워야 했다. 40대 중반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 달 후 남편이 시험에 합격했다. 붙었어. 전화를 받고 원룸에서 둘이 껴안고 울었다. 그렇게 작은 일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었다.
택시 회사와 계약했다. 일반 택시, 월 50만 원 산업금에 유류비는 본인 부담. 빡빡했지만 수입은 생길 것 같았다. 남편의 첫 출근 날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커피를 타서 건네줬다. 조심히 다녀와. 남편이 택시 기사복을 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 코끝이 찡했다. 명품 정장을 입고 벤츠를 타고 출근하던 사람이 이제 택시를 운전한다. 하지만 이상하게 남편이 더 당당해 보였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하고 돌아오면 남편은 녹초가 됐다. 손님들이 다 친절하진 않더라. 반말하는 사람도 있고.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남편은 그래도 돈은 벌잖아라며 웃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다. 나도 변했다. 명품 옷은 다 정리했다. 이제는 유니클로에서 옷을 산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익숙해졌다. 백화점 대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외식 대신 집에서 요리한다. 신기하게도 이게 더 편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는 삶. 밀린 카드값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느리지만 확실하게 줄어들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는 걸 보니 뿌듯했다. 예전엔 수백만 원을 써도 허전했는데 지금은 10만 원을 모아도 기뻤다. 행복의 기준이 바뀌었다. 남편이 단골 손님이 생겼다고 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태우는 할머니가 있다고 했다. 기사님, 운전 참 안전하게 하시네요.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이 힘을 얻는다고 했다. 예전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택시 운전으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받는다니. 아이러니했다. 6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조금 더 넓은 투룸으로 이사했다. 월세 60만 원. 작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했다. 남편이 다음 목표는 전세야라고 했다. 3년 안에 전세 보증금을 모으자는 계획을 세웠다. 현실적인 목표였다.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어느 날 옛 직장 동료를 우연히 만났다. 언니, 어떻게 지내? 물었을 때 솔직하게 대답했다. 남편이 택시 운전해. 나는 회사 다니고. 동료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행복해. 진짜로.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SNS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명품이나 맛집을 자랑하지 않았다. 집에서 해먹은 음식, 동네 산책 사진을 올렸다. 좋아요는 적었지만 댓글은 더 따뜻했다. 언니, 요즘 더 편안해 보여요. 소박한 게 제일 멋있어요. 진심이 통했다. 남편과 저녁에 원룸 테라스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편의점에서 산 4,000원짜리 맥주. 예전엔 수입 맥주만 마셨는데 지금은 이게 더 맛있었다. 여보, 후회 안 해? 남편이 물었다. 아니, 지금이 더 좋아. 진심이었다. 가진 건 적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웠다. 1년이 지났다. 통장에 1천만 원이 모였다. 처음으로 모은 목돈이었다. 남편이 이거 다 당신 덕분이야 라고 했다. 무슨 소리, 당신이 매일 12시간씩 운전한 거잖아. 우리는 서로에게 고마워했다. 쫄딱 망했지만 다시 일어섰다. 영포티는 끝났지만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 여보 정말 고생했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너무 잘했어. 우리 최고다. 우리 최고다. 여보, 사고 났어.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다쳤어? 괜찮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괜찮은데. 승객분이 다쳤어. 병원으로 가고 있어. 세상이 다시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겨우 일어섰는데 또다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남편은 멀쩡했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승객은 60대 여성이었는데 목과 허리를 다쳤다고 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치료가 필요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계속 고개를 숙였다. 나도 함께 사과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남편의 과실이었다. 피곤해서 졸음운전을 했던 것이다. 12시간씩 운전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기사님, 이건 과실 100%입니다. 합의를 잘하셔야 할 겁니다. 경찰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승객 가족들이 병원에 왔다.
아들이라는 사람이 화가 나 있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는지 아세요? 택시기사가 졸면서 운전을 해요? 할 말이 없었다. 정말 죄송했다. 합의금은 얼마를 생각하세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우리가 1년 동안 모은 돈의 3배였다. 보험이 있지만 자기 부담금과 합의금 일부는 내야 했다. 계산해보니 2천만 원이 필요했다. 통장에 있는 1천만 원, 그리고 대출 1천만 원. 다시 빚을 져야 했다. 허탈했다. 남편이 택시 회사에서 해고됐다. 사고 기록이 남으면 다른 기사를 못 뽑아요. 미안합니다. 사장의 말은 냉정했다. 이해는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실업이었다. 수입이 끊겼다. 남은 건 내 월급 500만 원뿐. 그것으로 월세, 생활비,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했다. 밤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울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남편이 자책했다. 아니야.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영포티로 살면서 허영 부린 게 잘못이야. 나도 울면서 말했다. 그때 명품 사고, 벤츠 타고, 허세 부리지 않았으면. 그때 저축했으면. 후회가 밀려왔다. 통장에 1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보냈다. 1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통장 잔고는 다시 0원. 아니, 마이너스였다. 새로 받은 대출 1천만 원 때문에. 다시 원점. 아니, 원점보다 더 뒤로 간 것 같았다. 40대 중반 빚만 남았다. 남편이 구직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사무직은 포기했다. 나이도 있고 경력 단절도 있었다. 현실적으로 육체 노동밖에 없었다. 공사장에 가볼까 해. 남편이 말했다. 건설 일용직. 하루 15만 원. 힘들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도 투잡을 결심했다. 회사 일이 끝나면 청소 알바를 하기로 했다.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상가 청소. 한 달에 8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다. 친구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자존심으로 배를 채울 순 없었다. 첫 알바날 청소복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예전에 명품 코트를 입던 내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내 손으로 돈을 버는 것.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진짜 자존심이었다. 남편도 공사장 일을 시작했다. 첫날 집에 왔을 때 온몸이 흙투성이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다. 괜찮아? 물었더니 괜찮아. 생각보다 할만해라고 웃었다. 그 웃음이 예전보다 더 진실되어 보였다. 명품 정장 입고 웃을 때보다. 저녁에 둘이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다. 여보, 우리 벌 받는 것 같아. 그때 영포티로 허세 부린 게. 내가 말했다. 맞아. 그게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야.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다. 쓰라린 교훈이었다. 이제 정신 차리자. 진짜로.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응. 이번엔 제대로 살아보자. 허세 부리지 말고 우리 분수에 맞게. 나도 손을 꼭 잡았다. 다시 시작이었다.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진짜였다. 바닥까지 떨어져 봤으니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힘을 냈다. 여보, 월세를 못 냈어. 2달째 밀린 월세. 집주인이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고 했다. 공사장 일도 청소 알바도 했지만 부족했다. 대출 이자에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돈이 모자랐다. 이번 주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집주인의 최후 통첩이었다. 우리는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 짐을 쌌다. 가진 게 별로 없었다. 옷 몇 벌, 이불 하나. 예전엔 명품 가방이 수십 개였는데 이제는 이게 전부였다. 남편과 나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다. 갈 곳이 없었다. PC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좁은 자리에서 둘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이게 노숙자의 시작이었다. 며칠 동안 PC방과 찜질방을 전전했다. 돈이 떨어지자 공원 벤치에서 잤다. 11월이었다. 추웠다. 남편이 나를 꼭 안아줬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남편이 울었다. 아니야. 우리 둘 다야. 그때 명품 사고, 벤츠 타고, 허세 부릴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야 했어. 배가 고팠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쓰레기통을 봤다. 버려진 도시락이 있었다. 남편이 그걸 집으려고 했다. 안 돼. 내가 말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나눠 먹었다. 반도 못 먹은 것. 눈물이 났다.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갔다. 무료 급식 현수막이 보였다. 주저했다. 나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다. 하지만 영포티로 살면서 교회도 끊었다. 일요일에 쇼핑하기 바빴으니까.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들어가 보자. 우리는 교회 문을 열었다. 급식소에는 노숙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우리도 줄을 섰다.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밥과 국을 퍼주었다. 많이 드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언제 이런 말을 들어봤나. 밥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너무 맛있어서 울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다. 목사님이 다가오셨다.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 위로가 됐다. 목사님, 저희 정말 잘못 살았어요. 허세 부리고 낭비하고. 이게 다 벌 받는 거예요. 내가 고백했다. 목사님이 손을 잡아주셨다. 후회하셨다면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3번 급식을 먹었다. 그 밥으로 기운을 차렸다. 남편이 다시 공사장 일을 찾았고 나도 식당 설거지 알바를 구했다. 고시원 방 하나를 얻었다. 월세 25만 원.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 하지만 우리에게는 궁전이었다. 비 안 맞고 잘 수 있는 곳. 어느 날 급식소에서 한 청년을 만났다. 나처럼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일어선 사람이었다. 저는 이제 동기부여 강사로 일해요. 제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들려주면서 용기를 주는 거죠.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지 않을까?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동기부여 강사 해볼까 해. 남편이 놀랐다. 동기부여 강사? 응.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영포티로 살다가 쫄딱 망하고 노숙자까지 됐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봐. 당신이라면 잘할 거야.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다. 스마트폰 하나로. 40대 영포티의 몰락과 재기 제목을 달았다. 우리 이야기를 솔직하게 올렸다. 명품 사고, 벤츠 타고, 허세 부리던 이야기. 쫄딱 망해서 노숙자가 된 이야기. 교회 급식으로 버틴 이야기. 처음엔 조회수가 100도 안 됐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영상을 올렸다. 한 달 후 영상 하나가 떴다. 조회수 10만. 댓글이 쏟아졌다. 저도 똑같이 살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겠어요. 진짜 용기 나네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공감했다. 내 실패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됐다.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작은 교회, 청년 모임, 직장인 세미나. 한 번에 30만 원씩 받았다. 많지 않았지만 의미 있었다. 여러분, 허세 부리지 마세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울었다. 공감했다. 6개월 후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이 됐다. 광고 수익도 생겼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강연료와 합치면 500만 원. 남편 공사장 월급 300만 원과 합치면 800만 원. 예전 합산 연봉과 비슷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한 푼 한 푼이 소중했다. 저축을 시작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남편과 고시원 방에 앉아 통장을 봤다. 6개월 만에 1,500만 원이 모였다. 여보, 이번엔 절대 쓰지 말자. 명품도, 차도, 허세도 다 필요 없어. 남편이 말했다. 응. 이제는 진짜 우리답게 살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바닥까지 떨어져 봤으니 이제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교수님,
강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대학교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학생들이 다가왔다. 초빙 교수.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경영학과에서 실패와 재기,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라는 강의를 맡았다. 내 이야기를, 우리 부부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준다. 영포티로 살다 쫄딱 망하고 노숙자가 됐다가 다시 일어선 이야기.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50만 명을 넘었다. 광고 수익과 강연료를 합치면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월세 50만 원짜리 투룸에서 살고 국산 중고차를 탔다. 옷은 세일할 때 샀다. 검소하게 살았다. 그게 편했다. 남편도 변했다. 여보, 나도 유튜브 해볼까 해.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무슨 콘텐츠로? 내가 물었다. 자동차랑 명품. 내가 그걸 좋아했잖아. 그 경험을 살려서 사람들한테 현명한 소비를 알려주는 거야. 어떤 걸 사면 안 되고 어떤 게 과소비인지. 좋은 생각이었다. 남편의 채널 전 영포티의 현명한 소비가 떴다. 여러분, 벤츠 E클래스 할부로 사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망했습니다. 명품 가방, 중고로 팔면 반값도 안 됩니다. 경험담 들려드릴게요. 실패 경험을 콘텐츠로 만들었다. 사람들이 열광했다. 6개월 만에 구독자 30만 명. 부부 합산 수입이 월 2천만 원을 넘었다. 세금 떼고도 1,500만 원이 남았다. 예전 연봉 1억과 비슷했다. 하지만 이번엔 저축했다. 한 달에 1천만 원씩. 6개월 만에 6천만 원이 모였다. 여보, 이제 전세 갈 수 있겠는데? 내가 말했다. 아니야. 좀 더 모으자. 이번엔 확실하게.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연락하셨다. 사모님, 아프리카 선교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교를 짓고 싶은데 후원이 부족해서요. 예전 같았으면 외면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급식소에서 밥 먹으며 살아났던 우리였다. 목사님, 저희가 돕겠습니다. 3천만 원을 선교지에 보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초등학교가 지어졌다. 사진이 왔다. 아이들이 새 교실에서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여보,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명품 살 때는 몰랐던 거. 남편도 울먹였다. 맞아. 이제야 알겠어. 목사님이 제안하셨다. 사모님, 선교지 방문하셔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시는 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좋은 생각이었다. 남편과 함께 우간다로 날아갔다. 우리가 후원한 학교를 방문했다.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달려왔다. 고맙습니다. 영어로 외쳤다. 영상을 찍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명품에 수천만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학교에 쓴 3천만 원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돈입니다. 진심이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새로 지어진 교실을, 깨끗한 우물을 보니 가슴이 벅찼다. 이게 진짜 투자입니다. 영상을 올렸다. 조회수가 폭발했다. 100만 뷰. 댓글이 쏟아졌다. 울면서 봤어요. 저도 후원하고 싶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했다. 그리고 후원이 이어졌다. 시청자들이 선교지에 1억 원을 모아줬다. 학교가 하나 더 지어졌다. 남편과 나는 사역 유튜버가 됐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남미 선교지를 방문하며 영상을 만들었다. 우물을 파고 학교를 짓고 급식소를 만드는 모습을 담았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세상을 바꿔요. 작은 후원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동참했다. 1년 후, 우리는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다. 전주 효자동, 전세 2억. 크지 않지만 우리에게 딱 맞는 집이었다. 명품은 없었다. 벤츠도 없었다. 하지만 통장에는 1억 원이 있었고 매달 수백만 원씩 선교지에 보낼 수 있었다. 이게 진짜 부자였다. 대학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다. 오늘 강의 어땠어? 좋았어. 학생들이 많이 울더라.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마트에서 산 재료로 만든 소박한 저녁. 여보, 후회 없지? 남편이 물었다. 하나도. 지금이 제일 행복해. 창밖을 봤다.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다. 에코시티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이 좋았다. 벤츠 대신 국산차, 명품 대신 평범한 옷, 오마카세 대신 집밥. 그리고 선교지 아이들의 웃는 얼굴. 여보, 영포티로 살았던 그때가 꿈 같아. 남편이 말했다. 악몽이었지.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이 있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닥까지 떨어뜨려서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허영과 허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남은 인생은 나눔으로 살게 해주세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을 외쳤다. 40대 영포티의 몰락과 재기, 그리고 진정한 성공.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다.